제가 11살에 축구를 시작하고 36살에 은퇴를 했어요. 25년 정도를 반강제적으로 몸 관리를 한 거죠. 프로 14년 있으면서 총 10명의 피지컬 코치님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저를 머신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혼돈, 주닝요, 브라질 코치님들은 저보고 지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항상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몸을 완벽히 통제하는 선수라고 말해줬어요. 죄송합니다. 좀 재수가 없었죠. 지금은 은퇴를 해서 몸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체지방 근육량 선수 때만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이 찐다는 건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잠재력? 싸그리 끌어다가 기름을 바꾸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개인데 평생 5개만 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예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그냥 살찌면 살찌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셔도 뭔가 좀 찝찝하실 거예요. 많은 학자분들이 말씀하시죠. 비만은 단순히 살을 찌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속 대사 질환 중 하나의 현상이다. 저는 선수 시절에 그 살찌는 일반인 친구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은퇴를 해보니까 완전히 그 친구들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예요? 출근 시간 길고 야근 많고 회식 많고 애 키우고 이 몸 대사가 망가지는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스케줄을 바꿀 수가 어디 쉽나요? 그죠? 아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특히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자, 길지도 않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날 거예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차를 마십니다. 물 한 300ml 정도에 천연미네랄 소금 반 스푼 타가지고요. 소금차를 한 잔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소금차가 왜 도움이 되나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새롭게 들어오는 에너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 우리의 목적은요, 이 두 번째입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방 분해고 다이어트예요. 물론 그 중간에 글리코겐도 있지만 맥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이 두 번째, 기존의 에너지를 쓰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혈액 속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인슐린 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크게 공복, 운동, 저탄수 식단이 있지만 우선 공복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슐린 분비가 당연히 덜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방 분해 효소 HSL 같은 애들도 억제하는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조금 복잡해지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시 목적이 뭐예요? 이 새로운 에너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를 쓰는 건데 이 에너지를 쓰려면 열쇠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뭐다? 지방 분해 효소다. 근데 우리 몸에 인슐린이 많으면 이 열쇠들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건강하게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거다. 그 중에 우리는 공복을 알아보고 있다. 네, 엄청 쉽죠, 그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칼로리 12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먹고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과 400칼로리씩 3번씩 나눠서 먹는 건 지방을 태우는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 왜?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체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특히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은 더 그래요, 더. 자, 다시 우리 몸에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이 지방 분해 효소들이 작동을 잘 안 한다. 쉽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 하루에 2끼를 먹거나 1끼를 먹고 있습니다. 대신 먹을 땐 푸짐하고 든든하게 먹어요. 양질의 음식으로. 그리고 나서 안 먹습니다. 물론 이제 슈팅스타 할 때는 식단을 다르게 가져가죠. 야, 아마 소금차 이야기는 도대체 이거 언제 하냐? 이제 바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도 고프고 막 예민해지잖아.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소금물이다. 커트폴 리히터 같은 생물학 박사님들 말에 의하면 공복 중에 소금물 먹으면 배고픔이 진정되는 과학적 이유는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전해질 균형 회복, 뇌 혼동 해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뇌에서 생존 본능을 조절하는 센터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줘요. 피곤하면 수면 욕구 올려서 잠을 자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렐린, 렙틴 호르몬 반응 올라오면 배고픔, 배부름 판단해서 먹거나 안 먹게 하기도 하고 체온도 조절하고 아무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정신력으로 막 배고프다고 해서 막 배고픈 건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갈증이랑 허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몸에 물이 부족하거나 전해질이 부족하면 배고프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배고플 때 물 한 잔 먹어봐라. 그래도 배고프다? 그럼 천연 미네랄 소금 타서 먹어봐라. 수분과 전해질, 특히 나트륨 보충되면 놀랍게도 이 허기가 사라진다. 자, 두 번째는요, 부신 기능 보조와 스트레스성 식욕입니다. 자, 우리가 공복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부신이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 분비가 많이 촉진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 과다 분비돼서 폭식을 유도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다 보면 막 당 땡기고 막 먹을 거 엄청 막 땡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 스트레스성 식욕입니다. 특히 뭐 고당이나 고지방을 찾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이때 적절한 소금을 섭취하면 부신의 부담을 덜어주고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게 되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이 식욕, 스트레스성 식욕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에너지 레벨과 이 혈압인데요. 자, 공복이 길어지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지거나 허기진 느낌을 받아요. 특히 저염 상태일수록 저혈압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처음에 공복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 이런 현상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당황하지 말고 이 소금물 섭취해 주시면 이 신환계의 혈압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된다. 자,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되니까 당연히 정신이 맑아지면서 허기 감각이 조금 완화가 되더라. 자, 이 내용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지방 분해 열쇠는 인슐린 농도가 낮아야 되는 게 핵심인데 그 방법으로 우리는 공복을 알아보고 있다. 왜? 운동을 하면 너무 좋지. 근데 시간이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시간 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자,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너무 힘들어. 그때 물 한 잔을 먹어보자. 왜? 시상하부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배고파? 그럼 뭐 한다? 소금물을 마셔보자. 그럼 공복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 자, 오케이, 알겠는데 호남아, 너 이거 물 마시는 거 알겠어. 근데 왜 너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마시는 거야?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수분 보충입니다. 자, 많은 연구에 따르면 성인 기준 자는 동안 평균 0.5에서 1리터의 수분이 빠진다고 해요. 근데 물을 마실 때 전해질, 특히 나트륨을 같이 섭취해줘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차를 먹으면 자는 동안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고 전해질 보충도 가능해진다. 자, 두 번째는요, 뉴런의 신호 전달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뉴런은 수분, 전해질 균형이 잘 맞아야 이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신경 전달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어떤 주의력이나 어떤 처리 속도나 단기 기억 같은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면 아침에 그 멍함 있잖아요. 그거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잠을 뭐 4시간, 5시간 자고 소금차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깨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수면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고 나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지방 분해 효소에도 잠과 엄청 연관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수면은 생략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소금차가 무슨 망병통치약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방 대사가 열리는 통로에 공복이 있고 그 공복 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충분한 수분 전해질 보충에 있는 것이지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을 먹는 게 다예요. 이거 하는데 몇 초? 한 30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게 길어서 그런 거지 30초면 끝난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이거는요, 기구마다 좀 말하는 게 달라요. WHO나 미국 FDA 권장량은 1001년 기준 5g에서 6g인데 최근에 한 13만 3천 명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를 따르면 한 7.5에서 12.5g이 적당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맞게 한번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5g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티 한 스푼에 소금 한 5g 정도 되니까 저는 이 1리터 물병에 1.5스푼 타서 총 2병을 먹습니다. 이거는 슈팅스타 안 할 때 기준이에요. 최소예요, 최소. 저는 또 땀이 많은 편이라 이 정도는 물을 꾸준하게 먹어줘야 공복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되더라. 이거 제가 지금 타놨잖아요. 저는 이게 1리터짜리 물병인데 여기에 티스푼으로 천연 미네랄 소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드림 거를 먹습니다. 자연드림 거 소금을 타서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먹는다. 자, 이거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가 보세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봐서는 내 거를 찾을 수가 없다. 또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자면 평소에 음식을 좀 짜게 먹고 맵게 먹고 하시는 분들은
몸에서 이 소금물을 거부할 겁니다. 이미 몸속에 나트륨이 많은 상태에서는 소금물 먹으면 되게 거북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물만 드셔라. 물론 평소에 짜게 맵게 먹는 걸 안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자, 아침에 하는 두 번째 습관은요, 콜드 샤워입니다. 찬물로 샤워를 해요? 아니, 무슨 군대도 아니고 찬물로 샤워를 해요? 우리가 큰 그림은 똑같아요. 공복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잖아. 근데 그거를 찬물 샤워가 도움을 많이 주더라. 자, 이게 어떠한 원리냐면, 자, 피부에 찬물이 닿으면 우리 몸의 온도 수용기, 냉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신경을 보냅니다. 그럼 내가 위협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감각 신호는 처음에 척수에서 시작해가지고 뇌간으로 가서 시상하부 가고 뭐 편도체, 되뇌피질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한마디로 차가운 물은 내 입장에서 위협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이 오는 게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이나 뭐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애들이 부신해서 분비가 되고, 이 친구들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심박수 빨라지고 혈관수 축시키고 체내 혈당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도파민도 함께 분비되는데, 도파민은 부신해서 분비되진 않아요. 어떤 그 축자액이랑 복측 피계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로인데, 그냥 그거는 이런 게 있는갑다 하세요. 결론은 콜드 샤워 후에 상쾌함과 그 기분 상승의 효과는 이러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효과다. 그러니까 찬물 샤워를 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 뇌는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식욕 욕구를 올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복 상태가 유지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효과가 뭐냐면요, 세포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블랙번이죠.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 의학상 받으신 정말 그 하드 사이언티스트인데요. 그럼 이 텔로미어가 뭐냐면,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 23개가 아빠, 23개가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은 이유예요. 근데 그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텔로미어다. 근데 이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이게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거든요. 그 길이가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복제를 못하게 되고 기능도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번 박사님은 텔로미어 길이는 인간 노화 생물학적 시계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이 텔로미어 길이를 최대한 늦게 짧아지게 하는 것이 노화가 방지가 되겠네? 네, 맞아요. 그걸 밝혀내신 게 엘리자베스 블랙번이고,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다.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죠. 근데 핵심은 이 연구예요. 야, 그래서 뭘 하라는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존투 트레이닝이나 하이 인터벌, 뭐 사우나, 콜드 샤워, 명상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 중에 제일 쉽고 시간 덜 드는 게 뭐다? 콜드 샤워다. 아니, 하루 2분이면 내 세포 노화 늦추는데 에너지 레벨도 올리고, 이거 최고의 가성비 아닌가요? 물론 저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사우나 빼고는 다 합니다. 사우나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찬물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체온보다 따뜻한 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2분만 가장 차가운 물로 바꾸고 시작을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체부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체, 그 다음에 얼굴, 목 뒤에 해주시면 각성이 많이 될 겁니다. 목 뒤가 왜 유독 각성이 많이 되는지 설명하려면 또 이거 엄청 길어지거든요. 그냥 목 뒤가 각성이 많이 되더라, 이거 그냥 알고 가자. 이거 얘기하려면 뭐 두개골이고 경추 1번 뇌신경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암튼 그렇더라. 자, 세 번째는요, 방탄 커피를 먹는 거예요. 공복에 방탄 커피를 먹는다. 이거는요,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카페인은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줘요. 카페인이 그 지방 세포 안에 숨어있는 그 기름을 자유지방산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분해돼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지방 연소 기능을 촉진시켜준다. 자, 두 번째는요, 방탄커피에 들어가 있는 뭐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MCT 같은, 자, 이 친구들은 순수 지방이라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인슐린 분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단식을 깨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첫 번째 목적, 그 지방 에너지 대사를 꾸준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유용하다. 자, 세 번째는요, 심리적, 생리적 에너지 공급 효과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잠이 많이 깨잖아요. 자, 그 원리는 뭐냐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그러는 건데, 자, 아데노신은 뭐냐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몸에 차근차근 쌓이게 되는데, 기상 후에 한 16시간 정도 되면 최고조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몸에 많이 쌓이면 당연히 이제 수면 욕구가 올라오겠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몸에 많이 있다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데노신 수용체의 결합이 돼야 그 반응으로 우리가 잠이 들게 되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그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서 아데노신 반응이 약해지겠죠. 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 잠이 깨더라.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친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맞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그런 집중력이나 뭐 반응 속도나 몰입도가 올라가게 되더라. 단점도 물론 있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위산 과다죠.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 섭취하면 그 위산 분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마다 이 카페인 민감도가 다 달라가지고 증상이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자, 그나마 이 위 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금차를 한번 먹음으로써 점액을 분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장한테 보호막을 한번 씌우고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부신 피로입니다. 장시간 공복에 이제 커피를 먹으면 부신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서 각성 물질을 분비시키거든요. 근데 공복에 하면요, 이게 더 강력하게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각성감이 올라가지만 이게 좀 이렇게 장기화되면 오히려 어떤 피로감이나 짜증이 올 수 있으니까 매일 먹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거는요, 똑같아요. 장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방탄커피도 똑같아요. 다만 내 몸이 지방을 꺼냈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관점에서 볼 때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나한테 적용해보자.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주변 보면 다 바쁘게 살죠. 심지어 우리 7살 쌍둥이들도 바쁘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대한 가성비? 그거를 되게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때문에 효율성 좋은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간 가성비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 일단 건강하면 병원 안 가서 시간 세이브 되고, 병원비 안 들어가니까 돈 세이브 되고, 어떤 타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신뢰가 세이브 되니까 진짜 저는 건강만큼 가성비 최고인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 몸 건강 둘 다 지킬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습관들입니다. 자, 너무나도 바쁜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건강만큼 꼭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